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의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안고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 과제로 꼽히는데요.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 대선판을 흔들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상 리턴 매치가 성사됐는데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게 11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112년 만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태프트 대통령이 현직이었고요. 네. 전직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원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은 공화당에서 태프트 대통령 밀었어요. 그래서 당선을 시켰는데 당선시키고 보니까 자신이 원했던 방향이랑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다시 예. 도전을 해서 그때 공화당이 상당히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해서 많이들 뭐 이름을 들어보셨을 윌슨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었던 그런 사례이고요. 지금 뭐 데자뷰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4년 전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사람은 비슷한데 상황은 좀 다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라는 게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현직으로서 뭔가 디펜딩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어떠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면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분명히 다른 것 같고요. 하지만 지명을 확정하기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기까지는 아직 한 170명 정도 더 필요해요, 숫자상으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될 것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후보의 리스크는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같은 후보가 두 번째로 맞붙는 대선 역시 68년 만에 진기록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누가 당선이 되든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것도 있고 이색 기록이 좀 많은 대선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86년 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득표율로 이겼어요. 당시 상대방이었던 민주당에서는 7개 주에서만 승리를 했고 나머지는 다 공화당이 가져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박빙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다라는 점이 아주 특이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81세 그리고 만약에 재선을 하면 82세고 86세의 임기를 마치는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뭐 4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77세이고 상당히 고령이라는 점이 리스크가 크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현직 대통령이라서 당연히 후보로 나와야 되지만 당시에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왔을 때 상당히 잡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지금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너무나 인기가 없는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누가 더 최악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비호감 선거다. 네, 비호감 선거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좀 무능한 사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능한 게 더 위험한 건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위험한 게 더 안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저조할 것이다 이런 좀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는 그럼 동의를 하십니까? 네,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빠져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 공화당 자체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공화당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을 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을 또 들여다봐도 상당히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독보적으로 그 모든 투표를 가져가야지 맞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의
게 계속 이제 목표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여기가 좀 경합주이거든요. 여기서 유권자들이 그 민주당 내에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 정도는 선호 없음으로 투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데 그거는 좀 정책을 좀 바꿔라, 뭔가 좀 개혁을 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10명 중에 1명이라도 만약 이탈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빙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선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화당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 상원 당내대표가 갑자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헤일리 후보가 사퇴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당내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을 조금 예감을 하고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공개 선언을 한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파이어 경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만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샤이 반 트럼프 표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초기 여론조사는 유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론조사 이제 모집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느냐 결국에 결과를 보면 한 4,500명 정도를 이제 통해 가지고 여론을 집계를 하게 되는데 조사 기간마다 예측도 상당히 다르고 시기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미시건주나 버지니아주가 예상보다 좀 적은 득표율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았다라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도 그 두 명이서 투표를 이제 대결을 했을 때 최소 34%에서 최대 60%로 굉장히 많은 격차의 표 차이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나타났어요. 근데 예. 결국엔 41% 정도로 끝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들쑥날쑥 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또 물론 좋기는 한데 들여다볼 의미는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경합주에서의 그런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소수의 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러스트 벨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스윙 보트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주라서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나 뭐 미시건 이런 오데호 주변의 그 공업지대의 이제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일리노이주만 제외하고는 다 공화당에 상당히 유리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내서 민주당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곳에서 이제 투표율을 높였는데 지금은 트럼프 측에 훨씬 더 유리한 걸로 나와요. 그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토론을 거부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경선 당시에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내가 독보적인 존재인데 왜 경선 과정에서 굳이 할 토론을 필요가 해야 있냐. 되냐. 네, 그런 방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다른 후보들이랑 뭐 맞붙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이미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토론을 안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독자 행동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대선이잖아요. 대선은 좀 다른 거고 사실은 공격보다 방어가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아마 본인이 알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깎아내리는 데는 뭐 굉장히 타고난 그런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면들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격이 와도 그렇게 깎아내릴 것이 별로 더 이상은 없을 그런 상황인데 바이든 네. 대통령은 이제 계속 내가 재선을 해서 계속 현직으로서 뭔가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증명을 하면서 좋은 면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방어를 하는 게 상당히 힘들 거고 공격력을 갖춘 트럼프가 자신이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중도 사퇴를 하면서 그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지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디로 좀 향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헤일리 후보가 사임을 했을 때 이제 특이한 것을 보통은 상대편한테 축하를 하고 그리고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핵심을 얘기를 했어요. 정말 표를 얻으려면 우리한테서 그러니까 얻어서 가야 될 것이다. 노력을 해가지고 네. earn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표가 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경고 같은데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헤일리 후보의 이제 공통점이랄까 이런 것은 젊은 층이다. 그리고 교회 지역에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좀 다 이제 표를 가지고 이제 이 두 후보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트럼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젊은 층 그리고 중도층을 견인을 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런 에너지가 그렇게 투입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되고 정책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너무나 어려울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표를 가지고 오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헤일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3분의 2 정도가 트럼프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캠프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바이든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물으면 93%는 지금 현직으로서 업무를 너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면 이 이탈표라는 것이 과연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던가 이거를 보면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후보와 붙었을 때 다른 후보의 유권자의 75%는 안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선 때는 90% 이상이 돌아왔단 말이죠. 공화당 쪽으로.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대선이 가까워진 다음에 결국엔 뚜껑을 열어봐야지 어느 정도로 빠지고 다시 돌아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후보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어떤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음 달에 대법원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4개의 형사 기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전복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을 과연 이것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회 난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면책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DC에서 이제 스미스 특검이 원래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선거법 위반이고 명백한 그렇기 때문에 3월 초부터 재판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재판 절차를 빨리 하려고 시도를 하던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연방 재판소에서 이제 지금 계속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실질적인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 선거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화당과 무당층 소속의 19%, 23% 정도가 이 의사당 폭동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형사 기소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대통령이 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공화당 측의 사람들이 버지니아주나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주나 여기서 보면은 한 30에서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글쎄요 연방 대법원에서 과연 면책을 인정을 할 것인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급
법원에서 이미 면책특권이 없다라고 판결한 것을 효력 정지를 시킨 그런 상황인데 그 하급 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과 이제 같이 연관지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법 위에 있지도 않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추가해서 뭘 얘기를 했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것은 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반 대법원도 이러한 의견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항소를 트럼프 측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변론을 언제 심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결정을 언제 내려줄 것이며 이런 일정 조정은 재량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기 조정을 하는 그런 권한은 연방 대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최대한 이런 재판 절차를 뒤로 미루고 최대한 늦춰야 네, 되죠. 희망적으로는 대선 이후로 누르고 싶다 이런 점들을 지금 계속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금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뭐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를 만난 것으로도 또 알려지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는 또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자금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이 자금난 리스트가 여러 군데에 있어요. 네. 리스크가 사법 그리고 뭐 민사 재판, 형사 재판 다 있는데 문서 위조로 인해 가지고 벌금형을 지금 물어야 되는 게 4억 5천만 달러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성적 학대나 명예훼손 이런 걸로 또 최근에 8,300만 달러를 또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네. 계속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법 절차들을 밟다 보니까 계속 변호사 비용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 결국에는 캠페인 자금이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데 대해서 우려가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뭔가 정부를 바꿔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라도 자신한테 굉장히 소중한 돈을 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캠페인으로. 그런데 이 돈이 전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목적으로 그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 자금이 상당히 모이지 않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글쎄요, 일론 머스크의 그런 자산을 생각을 해볼 때 아무래도 이런 부족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공개가 되었지만 트럼프 측하고 일론 머스크 측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만남이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메시지가 오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어떠한 쪽도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지는 규명이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2022년에는 민주당에 투표를 했다고는 하나 지금 일론 머스크 측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화당 쪽에 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스크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고령 리스크가 이제 최대 약점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국정연설을 통해서 이런 고령 논란을 좀 불식시킬 기회다. 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던데 글쎄요. 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이런 고령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할지 그 부분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고령 리스크는 말실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지 안 그러면 그렇겠죠. 정말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네, 또 몇 번의 그런 또 말실수가 네,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재하다. 그리고 내가 제 이 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국정연설은 원래 뭐 지금은 이제 대선 때문에 더 중요하긴 하지만 원래는 대통령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좋을 때는 아무래도 패턴을 보면은 여당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예. 경제가 나쁠 때는 야당이 유리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경제 분위기를 보면은 상당히 주식시장도 굉장히 호황이에요. 그래서 실업률도 거의 최저로 떨어지고 너무나 좋은 지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그렇게 나아졌다라고 인식이 그만큼 이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정용서를 통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기회로서 활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누가 국정연설장에 초대되었는지를 보면은 상당히 그 범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눈여겨볼 것이 낙태와 관련한 거예요. 낙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국을 떠난 여성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대 소녀인데도 낙태 시술이 필요해서 받았던 소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낙태 정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팔레스타인 대표도 초청이 됐어요. 중동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도 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런 충돌과 관해서 어떤 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물론 이제 아직 뭐 8개월이나 좀 남아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뭐 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글쎄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지 관전 포인트를 몇 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지표들이 얼마나 더 이제 체감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나느냐 그런 예. 부분일 거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했고 상원에서 통과된 그 법안이 하원에서 공화당에서 막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시 물꼬를 트느냐 안 트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또 계기가 될 수가 있을 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동 문제 이것이 실제로는 사회를 굉장히 분열시키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을 떠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기반 그러니까 어떤 세력인데 전통적 지지층이 이제 이탈하고 있다 이 네, 부분을 그 말씀하시는 세력들을 거죠. 예. 어떻게 다시 또 끌어모으느냐. 사실 중동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아마 뭐 관세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동맹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 이런 것들을 각 국가들은 계속 수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대선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인데 그럼 어떤 준비들을 하느냐를 봤을 때 네. 과연 어디가 이길 것으로 예측을 하느냐를 조금 우리가 암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켜볼 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